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병규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 가장 핫 토픽인 가시광 반응형 광촉매를 개발하는 과정과 이것들의 환경적, 산업적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하고 하버드 대학과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과학자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에 96년부터 와서 대기 오염을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광촉매 개발과 응용, 에너지, 환경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다루려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내 공기 오염, 요즘 이제 가장 그 핫토픽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오 에어로졸이나 세습 증후군과 같은 휘발성 유해한 물질 VOC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공기 중이나 물 속에 있는 VOC나 non-biodegradable organics를 해서 제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물질, 그 다음에 antibiotics라는 항생제 이런 거를 제거하는 이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촉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리라든지 응용 분야, 특히 이제 공기 중에 있는 VOC를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바이오 에어로졸에서 이콜라이를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요즘 온실가스와 같은 이런 이제 토픽에서 CO2를 어떻게 유용한 솔라 에너지로 바꾸는지, 그 다음에 유기광촉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 하이드로전을 만들기 위한 워터 스플리팅, 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장에서부터 요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카페트라든지 벽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휘발성 유기학 물질, 즉 VOC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물질에 노출되면은 우리 요즘 말하는 그 sick building syndrome이라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어로졸이라 해서 요즘 에어로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제 이런 바이러스 물질들이 공기 중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사실은 이 바이러스 물질에 의한 전염병이랄까, 전염적인 상황인데, 이런 것을 이제 광촉매를 가지고 제거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사진이 나와 있고, 또 밑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우리 폐포에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해서 알러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염성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성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암이 걸리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촉매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촉매는 주로 이제 제가 밑에 써놨지만은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 물질에 기초하게 됩니다. 반도체 물질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라고 나누어지는데, 이 밸런스 밴드라는 것은 전자 가득 차 있는 바닥 상태의 전자대가 되겠고,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서 일종의 들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태양이나 다른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은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여기가 됩니다. 이 여기된 전자는 오른쪽 위에 썼지만은 산소랑 결합하면은
슈퍼 하이드록시 라디칼인 O2 마이너스 라디칼을 만들게 되고, 또 밑에 남아있는 전공 홀이라는 것은 또 결합해서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이 하이드록실 라디칼하고 슈퍼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유기물과 결합해서 CO2를 만들고 물을 만드는 게 광촉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광촉매는 바닥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올라가고 나서 그 전자가 안정하지 않아서 도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리컴비네이션, 우리말로는 재결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전자의 수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광촉매에서 이 재결합을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광촉매 응용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분야를 나누어 놨습니다. 우선 왼쪽 위쪽 상단에 보면은 오염물 처리, 예를 들어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오른쪽은 요즘 가장 핫 토픽인 그린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와 관련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과 CO2, 온실가스는 CO2를 전환해서 태양 에너지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왼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을 이것으로 광반응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또 요즘 이제 그 광전지 패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물질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셀프 클리닝에서 옷 같은데 예를 들어서 때가 묻으면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그런 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촉매를 어떻게 만들고 빛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그 빛이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지 적게 요구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광촉매 응용 분야를 크게 제가 5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위쪽에 보면은 VOC와 바이오 에어로졸을 광촉매를 가지고 다 분해해서 CO2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폐수에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항생제 같은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CO2와 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전해라 해서 요즘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존의 석유화학 부산물로 수소를 생산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물을 광전기 분해를 시키면은 수소를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린 수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문제가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온실가스 문제를 CO2를 환원을 시키면, 광촉매 환원을 시키면은 메탄이나 메탄올, 포르믹 애시드나 포르말데하이드와 같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구 온난화도 줄이면서 태양 에너지를 만드니까 우리 흔히 돌 하나로 새 2마리 잡는다는 이런 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 광촉매 반응에서 또 H2O2라는 강한 산화제를 만들어서 다른 반응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광촉매는 많이 쓰이는 것이 TiO2, 즉 이산화타이타늄인데, 이산화타이타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때 그 밴드 갭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밴드 갭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3.2 일렉트론 볼트나 3.0 일렉볼트 이상을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원이 UV라는 것을 자외선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자외선을 만들다 그러면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고, 또 자외선이 우리 인체에 노출되면 우리 인체에 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iO2 광촉매는 또 아까 제가 전자와 전공이 재결합하는 거라 그랬는데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서 응용에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또 TiO2라는 광촉매는 주로 파우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파우더 형태는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표면적도 또 상당히 낮아서, 그래서 오른쪽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자외선입니다. 저 자외선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자외선을 쓰지 않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가시광선을 쓰게 됩니다. 미래의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적외선 IR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그림은 태양광선 스펙트럼을 나타냈는데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면 자외선 UV 분량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주로 에너지가 가시광선, 비지블과 인프라레드, 적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태양광 스펙트럼이 자외선은 한 2%로 구성되어 있고 가시광선은 47%, 또 적외선은 51%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조금 더 자외선이 높기도 하지만 5%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을 이용하려 그러면은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하는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연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 예로서 공기 중에 있는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톨루엔에다가 저희가 만든 광촉매를 가지고 메탈 도핑을 TiO2에다가 메탈을 도핑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자외선에 작동하던 것이 가시광선에 작동하게 됩니다. 그 그림에서 왼쪽 부분은 빛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흡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염 물질이 제거되다가 어느 순간은 C0가 1이 됩니다. 1이 되면 더 이상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빛을 제공하게 되면은 그 흡착된 톨루엔이 탈착되면서 톨루엔 농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톨루엔 농도는 A 그림과 같이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광촉매 분해를 통해서 톨루엔 농도는 낮아지고 대신에 거기 빨간 그림을 나타냈는데 왼쪽 파트에 보면은 톨루엔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 흡착만 일어나는 상태니까 CO2 농도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는 B 그림에 나타낸 것은 CO2 농도가 점점점 증가되고 나중에는 CO2 농도와 그 톨루엔 농도가 일정하게 되는 일정한 속도로 처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에어로졸. 지금 이제 바이오 에어로졸이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나면은 손에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묻어서 여기 손을 가시광선 아니고 자외선에서 한 2시간 정도 쬐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몸에 인체에 엄청 해롭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시광선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건데 지금 여기는 저희가 대장균 이 콜라이를 이제 미생물 물질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 그림에서 맨 윗부분은 그냥 폴리우레탄만 썼습니다. 폴리우레탄은 광촉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우레탄을 포로산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표면적을 넓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 B로 보시게 되면 처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촉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B의 경우에는 TiO2 광촉매를 썼는데 가시광선을 제공하니까 우레탄과 TiO2를 결합했지만 역시 제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은으로 TiO2를 도핑을 하게 되면은 가시광선에서 작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아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잘 제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손에 묻었거나 공기 중에 있는 대장균이나 또는 바이러스는 특히 더 제거가 더 잘 됩니다. 이것을 가시광선만 제공하면은 광촉매에다가 하면은 쉽게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면은 나중에 수소를 만들 수 있고 CO2를 분해하면은 또 메탄이나 메탄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우선 첫 번째 CO2를 태양 에너지라는 메탄이나 메탄올 또는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물질로 만드는 연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2를
에너지원으로 만들면은 글로벌 워밍이라 해서 요즘 지구 온난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 온난화 물질을 급격히 줄여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CO2를 광촉매 환원을 이용해서 제거하면서 연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낸, 제가 A라 썼는데 저기는 흡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흡착이 일어난 뒤에 빛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흡착이 일어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B는 흡착을 시키지 않고 바로 빛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광촉매를 제공하고 CO2를 집어넣으면은 파란색으로 된 A가 처리가 더 초기에는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 반응은 광촉매의 표면 반응입니다. 표면에 흡착을 시키지 않은, 흡착이 덜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CO2를 에너지를 만드는 전환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평형 반응이 돼서 결국 흡착된 거나 흡착되지 않은 것이나 동일한 상태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촉매 반응은 CO2 반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흡착 시간을 주면 처리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저희가 논문에 출판한 그림인데, 구리와 바나디움을 TiO2를 도핑을 시켜서 거기다 우레탄을 결합해서 기존의 TiO2의 단점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 CO2를 분해해서 메탄올로 만드는 연구인데, 그 표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단순히 그 가시광선하고 저걸 환원하려면 물 워터 베이퍼가 있어야 되는데, 가시광선과 그 다음에 수증기만을 이용해서 저렇게 엄청 높게 메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게 잘못됐습니다. 메탄이 아니고 메탄올 아니고 메탄입니다. CH4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연구와 비교해 보아도 저게 다른 연구는 다 보면 가시광선 쓰지 않고 자외선을 쓰거나 다른 수소 가스와 같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고, 또 효율도 저희보다 훨씬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요즘 주로 또 많이 연구하는, 지금까지는 TiO2라는 금속 촉매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는 금속 촉매를 쓰다 보면 금속을 이제 도핑도 해야 되고 금속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독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독성이 없는 유기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게 저희 연구입니다. 그래서 유기광촉매, 가시광선에 작동하는 유기광촉매다. 이 유기광촉매는 거기에 제가 밑에 중간에 그림을 나타냈는데 프리커서 이런 이제 전구체로부터 벌크 상태로 카본 나이트라이드는 유기광촉매를 만듭니다. 거기에 엑스폴리에이션이라는 다음 단계로서 그 사이에 간격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나노 구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나노 구조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빛이 잘 투과하니까 촉매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유기광촉매를 써서 나노 광촉매를 적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왼쪽 A 그림은 로다민 B라는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인 이제 염료 물질을 제거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그림은 그냥 놔줬을 때, 빛만 쬐었을 때 거의 제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은 색깔로 보이는 것은 이제 저희가 중간에 이제 촉매 만드는 중간 과정이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저희가 15분 안에 로다민 B를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적화된 경우는 15분 안에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엔타바이오틱스, 즉 항생제인데, 항생제도 마찬가지로 항생제는 사실은 제거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만드는 광촉매도 90분이 지나도 제거가 60%밖에 제거가 안 됩니다. 광촉매를 써도. 그러나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은 90분이 지나면은 거의 100% 가까이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최근에 만든 광촉매, 유기광촉매인데 이거는 Applied Catalyst B라는 데 출판된 것입니다. 저것은 임팩트 팩터가 24가 넘는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저널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한 편을 출판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저기 보시게 되면 로더민 B를 제거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위쪽의 그림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로더민 B를 했을 때 거의 제거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hợp착이 일어나서 조금 제거되는 것 같지만 제거가 안 되는데, 나중엔 저희가 촉매를 최적화 시키니까 8분, 7분 정도 되면 거의 제거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테트라사이클린도 기존 방법으로 하니까 제거 잘 안 일어났지만은 저희가 최적화된 경우에는 15분 안에 기존에는 저희가 15분 안에는 한 60%는 70%밖에 제거 안 됐지만 저희는 한 90% 가까이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엄청 놀라워서, 물론 저희가 이거 관련된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의 분해, 포토 일렉트로케미칼에 해서 PEC라 그럽니다. PEC라는 것은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서 그야말로 꿈의 이제 그린 하이드로전을 만드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단순한 전기만 제공했는데 저희는 전기와 이제 광을 같이 제공, 이 광은 태양광, 거기 제가 태양을 그려놨는데 태양광을 같이 제공하면은 엄청나게 효율이 좋습니다. 자, 이 개념은 왼쪽에 윗편에 보면은 우리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의 위쪽에 보면은 CO2와 물을 이용해서 나중에 당을, 슈거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광촉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 광촉매가 들어가죠. 이걸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슈거 속에 에너지원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개념을 동일하게 이용해서 그 물을 광촉매를 이용해서 가시광선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수소라는 에너지원으로 저장하는, 그래 다시 말해 태양 에너지를 수소 안에 저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우리가 인공광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터 스플리팅 또는 인공광합성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느냐? 왼쪽 그 약간 경사진데 내려오는데 보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라늄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에너지, 이용 가능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들어가기 전에 석탄이나 우라늄은 사실은 매장량이 한계가 있어서 곧 바닥이 납니다. 천연가스도 바닥이 나고, 태양은 17만 3천 테라와트라는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게 저희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사실은 거의 공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제가 거기 도표로 나타냈는데,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나중에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한 설명을 쭉 나타냈습니다. 이 방법이 사실은 그린 에너지입니다. 기존의 수소 방법은 사실은 그린 하이드로전이 아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 환경적으로 안정한 수소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저희가 유기광촉매를 만들어서 그런 이제 초분자체를 만듭니다. 초분자체를 만들어서 수소와 H2O2를 생산하는 과정을 거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그린 색깔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데, 기존의 왼편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런 정도라면 저희가 만드는 내용은 엄청나게 높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것도 특허가 이미 다 출원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를 만들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저희가 광촉매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소를 밑에 보면은 물을 분해해서 물 분해하는 과정 거기는 안 보이네요. H2O2라는 솔라 퓨얼로 만들거나 또는 그 CO2를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로다민 B와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CO2를 만들고 그 CO2를 다시 또 에너지원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위쪽에도 그런 과정이 나와 있고 또 촉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기에 마치 그래핀처럼 그 표면에 전자가 가득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가 어떻게 하면 전공과 결합하지 않게 리컴비네이션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게 이제 저희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최근에 저희가 다른 이제 방법으로 또 수소를 만드는 그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알파 헤마타이트라는 것과 텅스텐 설파이드와 텅스텐 옥사이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 빨간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오래 가도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린색으로 나타내는 방법처럼 그렇게 수소를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과정을 또 다른 반응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이제 수소와 산소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가시광선이나 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유기광 촉매를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저널인 Applied Catalyst P에 이미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특허도 출원을 했고요.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가 요약하는 측면에서 가시광 작동형 광촉매를 환경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 왼쪽 그림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기오염 정화하는데, 특히 실내 공기 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셀프 클리닝을 해서 옷에나 여러 가지 그 피복에 오염 물질 붙어 있을 때 그것을 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CO2라든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이라든지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왼쪽 아래편에 보면은 에너지 하비스 등을 해서 CO2와 물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다시 CO2를 기존의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온난화 물질을 솔라 에너지, 메탄과 메탄올 또는 포름알데하이드를 만드는 이런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산업적으로 응용하는 가능성을 제가 여기 나타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기 오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악취 물질, 휘발성 유기한 물질, 요즘은 이제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발암성 물질을 이런 이제 요즘 공기 정화기라든지 홈 어플라이언스, 요즘 이제 그 에어컨 이런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 전자회사에서 저랑 지금 접촉해서 이 연구에 관심이 많이 있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제 유기화학 물질을 VOC를 제거하다 보니까 이 VOC가 나주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됩니다. 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광촉매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특히 이제 실내 공기에 있는 오염 물질을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워터 퓨리피케이션을 해서 우리 마시는 물이나 산업 폐수를 정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기화학 물질이라든지 또는 난분해성 물질을 제거해서 지금 이 연구도 이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오 에어로졸 제거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고, 이 콜라이와 같은 대장균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실내 공기에서 우리가 전염성 오염 물질 제거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실이나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나서 안전하게 균을 죽이는데도 제거하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온실가스인 CO2를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면서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산화를 시켜서 HOCOH라는 호르몬산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ok시단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ok시단트가 나중에 또 다르게 작동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 맨 마지막으로 그린 하이드로겐, 지금 이제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한 방법,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은 사실은 지금 방법은 에너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2050년에 네트 제로라는 카본 제로가 아니라 카본 중립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이 그린 하이드로전 생산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방법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응용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시광을 이용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오염물을 처리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가진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한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수한 연구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체나 연구자들 또는 여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학교로 연락하셔서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병규 교수로 연락하시면은 같이 공동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산업화에 대한 응용 가능성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활용 분야를 찾는 데도 같이 협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